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상승미소입니다. 일주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신용 반대매매, 심지어 담보대출 반대매매까지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목요일, 금요일 이틀 회복의 기미가 보인다는 점이죠.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9월에 미국 고용지표 발표.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것인가? 토마스 류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토마스 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한 주도 어떻게 보면 한국 사투리는 대꼬박꼬라고 하는데 미국 증시는 뭐 오르고 내리고 그래도 주반에는 약간 좀 잘 마무리가 됐죠? 네,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한국 시장은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이죠. 주가 하락에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가 좀 부러웠을 따름입니다. 미국 증시도 뭐 별로 재미는 없어요. 예. 네. 사실 이번 주까지 증시에 특히 이제 미국 증시에는 분류하자면 약 4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부채 한도 증액 문제, 공급망 병목 현상에 따른 기업 순이익 감소, 마지막으로 9월의 고용지표가 혹시라도 높게 나올 경우,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에 테이퍼링 확대 우려감, 이게 총 4가지였었는데 이 3가지 중 하나인, 아니 4가지 중 하나인 9월 고용지표가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밤, 미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아침에 발표되었습니다. 일단 기대보다 나빴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bad is good이라 해서 증시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시장의 반응만 보면 뭐 제 예상과는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금요일 고용지표 발표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은 이제 난판 페이롤인데 19만 4천 명, 월가 예상치 50만 명에 아주 크게 못 미쳤죠. 이 정도라면 테이퍼링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채권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라고 봤는데 채권금리는 초반에 내려가다가 바로 상승을 했고 증시도 강세를 보이다가 일단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그 예상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 난판 페이롤이 이제 발표되면서 그 직후와 그 후에 증시 안에 그 판도가 엎치락뒤치락 했었어요. 뭐냐 그러면은 말씀하셨다시피 50만 개 예상에서 19만 4천 개. 완전 충격적이죠. 예. 충격적으로 나쁘게 나와서 이 8시 반에 딱 나온 순간에 제가 우리 회원 게시판에다가 바로 올렸어요. 이거는 11월 테이퍼링 없다. 나스닥 상승에 갈 것이다. 증시 상승에 도움될 것이다. 특히 나스닥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진짜 제가 그 게시판에 올린 그 글대로 8시 반 그 이후에는 나스닥을 중심으로 강하게 올라갔어요. 그렇죠. 선물 지수에서. 그리고, 네, 선물이죠. 나스닥 지수 선물이 강하게 올라가면서, 다우 지수도 75포인트까지 상승하고, S&P도, 10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상승 분위기였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시 반에 그 본장이 개장하면서 바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19만 4천 개가 나온 그걸로 봤을 때 이제 고용이 이제 너무너무 부족하게 나왔으니까 그 연준에서 늘 제시했던 고용 지표를 보고 11월 테이퍼링 개시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하겠다 했는데 훨씬 못 미친 난판 페이롤 나왔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연기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시장의 기대감이 선물 시장에 깔려 있었어요. 예. 그런데
본장이 개장되고 나서 정시가 꼬꾸라진 이유는 또 뭐냐 이러면은 이제 그 남판 페이롤 19만 4천 개 그 안에 내부에서 그 정부 부분에 에듀케이션 그 섹터가 있어요. 예. 거기서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줄게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뭐 12만 개인가? 예, 12만 3천만 개. 네, 12만 3천 개가 교육 부분에서 이제 감소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나 또 이 전문가들이 뭐냐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통계 오류이다. 왜냐면은 9월 달에 백투스쿨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에듀케이션 부분에서 그 선생들, 보조 교사 뭐 이런 걸 더 하이어를 그 고용을 더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다른 섹터들은 다 정상으로 나오는데 이 교육 부분만 대폭 감소로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은 통계 오류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월가에서 지적이 나왔고 또 교육부 그쪽의 전문가들 얘기가 이 8월과 9월 이제 백투스쿨 하는 과정에서 그 임기가 끝난 선생님들, 새로 고용이 된 선생님들 그 숫자 교차하는 그 와중에서 혼선이 생긴 것 같아. 이런 이제 분석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러면서 이제 연준에서 그 7월, 8월 그 남판 페이롤에 그 원래 안 좋게 나왔던 것을 상향 수정치가 또 나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월가의 분위기는 뭐냐면은 이번 달 9월 달 고용지표 19만 4천 개가 틀림없이 다음 달에 또 이게 상향 수정될 것이라고 하는 또 컨센서스가 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월 연준의 테이퍼링이 이제 연기될 수 있다고 했던 그 기대감이 이제 다시 11월 테이퍼링은 확실시 되고 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블룸버그의 헤드라인이 이제 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증시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국채 금리가 이제 빵빵 뛰기 시작했고 사실 8시 반에 이 남판 페이롤 나오고 나서는 국채 금리가 살짝 내려갔거든요. 예. 근데 하여튼 본장 개정하면서 국채 금리가 뛰고 그다음에 유가도 다시 뛰고 이러면서 인플레이션 공포 여기에 이제 증시가 반응하면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가 나스닥은 꽤 많이 내려갔고요. 예. 그다음에 다우나 S&P는 뭐 거의 제자리 정도 지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선생님 말씀하신 것을 9월 고용지표 세부 내용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궁금한 게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분야 일자리가 12만 3천 개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민간 부분은 31만 7천 명이 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따지면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게 아니라 작년도 예산안이 3개월 임시 연장이 된 거잖아요. 네네. 결국 임시 예산안 때문에 추가로 이 정부 분야 일자리를 늘리지 못하고 줄였거나 반대로 민간 부분치 예상치는 월가 예상치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테이퍼링을 다시 바로 그러니까 11월부터 페드가 테이퍼링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한 것이다 하면서 이게 증시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8시 반 직후에는 테이퍼링이 연기될 수 있다고 했던 그 기대감이 다시 11월 테이퍼링은 그래도 실시된다. 이제 이런 이제 컨센서스로 이제 바뀌어 버린 거죠. 예. 거기다가 그 남판 페이롤도 발표하면서 거기에 이제 아울리 이제 어닝 시간당 인건비 그것이 0.6%나 급상승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걸로 볼 때 또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도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 연준 의장이 이제 지난번 회견 때 우리가 뭐 이렇게 남판 페이롤이 기가 막히게 좋게 나오는 건 기대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좀 좋게 나온 것을 기대한다. 이러고 하는 조금 남판 페이롤에 대한 그 기대치를 좀 낮춘 상태예요. 네. 그 파울 의장께서 그래서 그래서 이 시간당 인건비라든가 뭐 실업률 저하
또 뭐 통계 오류가 있든 말든 하여튼 7월 8월 수정치가 또 상향되게 나왔다는 거. 전반적으로 볼 때 그래도 11월 테이퍼링은 실시된다. 이제 이런 것이 시장에 이제 주가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9월 고용지표 핵심 내용을 잠깐 먼저 정리해드리면, 제가 먼저 정리했었는데 좀 늦게 정리했는데, 난펀 페이롤은 19만 4천 개 증가, 그 다음에 실업률은 8월에 5.2%에서 4.8%로 이제 마이너스 0.4% 하락한 거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당 임금이 0.6% 상승했습니다. 이게 8월보다 플러스 0.6% 올랐는데, 이게 연간 기준으로 하면 플러스 4.6% 증가합니다. 이 4.6%는 기존의 미국 경제가 잘 나가고 있을 때 평균이 3% 증가인데 그걸 훨씬 초과했기 때문에 이 증시에서 고용 숫자가 조금 늘진 않았지만,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시간당 임금 상승률만 보면 공급 병목 현상만으로 가격 인사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기 어려운데, 임금이 이 정도로 빠른 속도로 오르는 걸 볼 때는 페드가 우려하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다. 그러므로 테이퍼링의 속도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빨라질 수 있다. 이게 곧바로 증시에 반영되면서 채권 금리는 오르고 증시는 하락 반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 그 항목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물품 가격이라든가 가스비라든가 예.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냥 렌트비라든가 예. 그런 이렇게 물류에 관한 것은 병목 현상이 해소되면은 다시 내려올 수 있지만은 예. 인건비는 한번 올라가면 오기가 힘들어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직장에서 연봉 10만 불 주던 사람 내년부터 9만 불 준다 그러면 그거 일하겠어요? 그거 나오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한번 올라간 인건비는 내려오기가 힘들다 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래서 인건비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0.6% 상승으로 볼 때 연준에서 늘 하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템포럴이다 했던 것은 점점 더 이제는 퍼머넌트로 조금 바뀌고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연준에서도 이게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가 모든 걸로 볼 때는 테이퍼링을 시급히익을 끝내고 다음 기준금리 인상할 상황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인플레이션 지수가 연준 목표 2%를 넘어서 계속 고공행진을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국채 매입 이것을 지금 다 끝내기도 전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은 연준은 되게 난처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테이퍼링을 먼저 끝내놓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크면은 금리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테이퍼링은 내년 6월 정도에 테이퍼링을 끝내겠다고 하는 연준의 그 스케줄이 당초보다도 더 빨라질 수 있다고 하는 이제 그런 경고음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레미 시글 와튼스쿨의 네. 교수님이 이제 이걸 강하게 주장하는데, 지금 시장의 주가에는 테이퍼링의 조기 종료,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이것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증시는 추가적으로 10%, 20% 코렉션 맞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경고가 나오는 있는데, 지금 모든 상황으로 볼 때 지금 제레미 시글 교수님의 주장이 지금 맞는 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예, 사실 그분은 워낙 증시를 비관적으로 말씀해 오신 분이라 사실 과대 이렇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그 점, 선생님 말씀하신 점, 시간당 임금 상승을 증시가 오늘 새벽에는 상당히 빠르게 그 다음에 깊게 반영하는 것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아울러 이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도 연설을 통해서 고용 숫자가 예상보다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실업률이 기존의 5.2%에서 4.8%로 하락한 점,
그다음에 시간당 급여 상승이 많이 올라간 점을 보고 이렇게 그걸 예를 들면서 미국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자신의 이제 이렇게 업적으로 좀 내세운 거죠. 그래서 일종의 자화자찬을 하면서 이 점도 채권금리 상승에 좀 더 불을 지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점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 한마디 한마디는 증시에 상당히 영향을 주었거든요. 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 주식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지 않고 네. 또 좀 이렇게 좀 뭐랄까 그냥 단지 그냥 정치적인 수사 여기서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에 직접 개입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뉘앙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그 언급은 그냥 그냥 자화자찬 이걸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또 궁금한 게 사실 8월 말에 그 추가 엑스트라 실업수당 이 청구를 거의 주정부 일대 그다음에 연방정부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줄였잖아요. 그러면서 줄이면서 이제 이 실업수당, 추가 실업수당 주당 300불 주는 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일하러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는데 9월 고용지표만 보면 그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그냥 추가 실업수당 안 줘도 일 안 할래 이런 느낌인데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네, 사실 그 백투스쿨 하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은 엄마 아빠가 직장으로 복귀를 하고 직장을 잡을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바로 이제 공화당에서 민주당을 이제 비난할 때 써먹는 게 논리거든요. 너네들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갖고 일자리가 안 늘어나는 거다. 돈을 줄여야만 사람들이 직장으로 복귀할 텐데 뭐 나라에서 또 돈을 주겠다는 그 기대감 또 그것도 있고 그동안에 돈을 너무 많이 현찰로 줬기 때문에 이미 지갑에 두둑하게 있고 또 그동안에 집에서 놀았던 그 습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놀았던 사람은 직장에 가서 땀 흘리고 일하고 싶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끼니가 떨어질 정도 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런 이제 습성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지금 제 주변에도 봐도 조기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뭐 50대 초반 중반 이런 사람들도 일찍이 회사를 그만두고 그냥 집에 와서 그냥 푸르낙 갖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늘고 있는데 결국은 부동산 가격 올라가면서 그 부의 효과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개인들이 주식 매매하면서도 또 돈을 좀 벌고 또 정부서 주고 그래서 지금 급할 게 없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이런 현상이 그 백투워크를 좀 방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긴 문제입니다. 사실 일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진짜 그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사실 공짜 점심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실업률의 그 하락도 이게 진짜 고용이 늘어나서 실업률이 떨어진 게 아니고 노동 참여율이 떨어져갖고 거기서 이제 실업률이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추세 이거는 뭐 1년, 2년에 고쳐질 문제가 아니고 미국인의 습성 가운데 계속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향후에 이제 다음 달 고용지표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이게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증시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순식간에 또 1.6%를 넘어서 1.612%가 됐습니다. 이 정도 이 상승 속도라고 하면 조만간 3월 고점이었던 1.72%를 훌쩍 넘어설 것 같은데 이러면 사실 또 증시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요? 최근에 그 증시 안에서 보면은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이 원유 가격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은
국채금리도 같이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스닥 기술주들이 하락으로 반응하고, 이런 연쇄 반응이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유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제 그것이 우리가 좀 인플레이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한 가지 이제 지표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원유 이 공급 자체가 지금 타이트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수요 쪽은 계속 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 봄에 세웠던 1.72% 국채금리 그까지는 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라면 달러와 인덱스도 현재 강세로 유지되고 있는데 계속 추가적으로 강세로 될 가능성도 높겠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고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한은 상대적으로 이제 뭐 독일이라든가 일본 이런 데 비해서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달러도 이제 강세 기조를 계속 뛸 수 있는 거죠. 근데 좀 특이한 것은 달러가 강세로 계속 가는데도 금 가격은요, 네. 기가 막히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예. 안 무너지고요. 계속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볼 때는 연준에서 뭐 테이퍼링이라든가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 그 스케줄이라든지 또 아니면 현재 인플레이션 그 상승 속도, 이것이 어떤 둔화될 조짐이 있다 그러면은 금 가격은 바로 튀어오를 수 있는, 지금 상당히 지금 용수철이 꽉 눌려 있는 상태, 그런 모습으로 좀 보이거든요. 사실 어제 고용지표 8시 반 딱 하자마자 19만 4천 개 나쁘게 나오자마자 골드 가격이 순간적으로 $20 올랐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게 반영하는 건데, 제가 또 하나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게 달러와 강세인데, 왜냐면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이 나스닥 기술 대형주들도 이제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받잖아요, 부정적으로. 네네. 근데 네. 이제 달러가 강세면은 해외에서 매출이 많은 이 나스닥 대형주들이 그 해외 매출이 많지 않습니까? 달러가 네. 강세기 때문에 이익에서도 약간 좀 손해를 본다는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달러가 강세일 경우에는 차라리 해외 매출이 적은 중소형주에 더 집중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 점 때문에 이 달러와 강세와 채권금리 상승, 이게 대형 기술주에 영향을 주면 지수 상승이 또 제한되잖아요. 왜냐하면 S&P 500이 워낙 네. 걔네 시가총액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런데 최근에 그 달러 흐름이 강세긴 하지만은 네. 그렇게 폭발적으로 급등세는 아니거든요. 예. 진짜 눈에 안 보이게 야금야금 진짜 뭐 일주일에 한 칸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해외 마켓에서 그 미국의 기업들 매출 여기에 큰 영향은 안 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용지표 이야기였고, 다음부터는 이제 지난주 미국 시장 좀 봐야 되겠는데, 지난주에 가장 핫한 섹터다 그러면 에너지와 자동차였습니다. 근데 에너지는 이미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장중 $80까지 넘어섰던 점을 보면 당연한 결과였는데, 자동차, GM, 포드, 테슬라의 이 상승은 약간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플라이 체인 문제 때문에 자동차주들이 지난 5월 달부터 하락하다가 한 2주 전부터 슬금슬금 올라오다가 지난주에는 비교적 큰 폭의 이틀 연속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 이 점이 어느 정도 최악은 지나갔다, 이제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네. 네,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먼저 그 다우 운송지수,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지금 LA 항구의 그 화물 하역 적체 현상이 되게 심화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노조들이 지금 3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2교대뿐 못 하겠다. 그래서 중간에 7시간을 일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들어오는 배, LA 항구에는 뭐 한 30척 내지 40척이 지금 화물선이 둥둥 떠 있다고 그래요.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배도
미국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LA 항구에 이제 들어오지 못하는 배가 파나마 운하를 통해 갖고 뉴저지 항으로 또 들어옵니다. 네. 근데 여기도 또 너무 몰려갖고 여기도 하역이 지금 엄청 지금 적체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긴급히 대량 물건을 날라야 하는 이 업주들 입장에서는 배로 날리기보다도 철도를 이용하는 철도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그 철도 주식들 있잖아요. 네. 워런 버핏도 갖고 있다는, CSX, 그 다음 유니언 퍼시픽 같은 그런 대형 철도 회사들의 주가가 엄청 상승했어요. 그러면서 그 주식들이, 다우 운송지수 끌어올리는데 이제 큰 목을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라운드에 이제 배송 업체들 있잖아요. UPS라든가 네. FedEx라든가 네. 이런 업체들도 이제 이 지상의 운송 수요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우 운송 지수를 끌어올리는 요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병목 현상의 정체 이 피크가 지나가고 있냐 없냐 이건 조금 더 제가 좀 더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눈에 띄는 것은 그 철도 화물 운송 수요가 이 항구의 적체 때문에 늘어나고 있어서 그것이 올라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GM하고 포드 주식들은 그럼 왜 상승하느냐? 이것이 병목 현상과 관계가 있느냐 없냐? 이것은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GM과 포드 양사가 특히 GM 같은 경우 원래 당초 2030년쯤에 자기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 이제 목표를 세워놨었는데 최근에 이 경영진들이 그 스케줄을 대폭 당겼어요. 그래서 2025년쯤에 테슬라도 제끼고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등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지금 전 사업적으로 지금 그 전기차 쪽으로 시스템 그쪽으로 아주 급격히 지금 전환 중에 있어요. 모든 영역을. 그래서 월가에서도 GM의 그 주식을 이제 올해 연말쯤에는 $80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전망을 내놓고 포드도 마찬가지예요. 포드도 전사적으로 지금 전기차 쪽으로 지금 급히 지금 전환하고 있죠. 그래서 월가에서는 GM 포드 이 두 회사 더구나 민주당 정권으로부터 대폭 지원을 받고 있는 이 노조가 있는 이 두 회사 이런 이제 베네핏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 회사들이 이제 주식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공급 병목 현상 해소 피크 쳤느냐 안 쳤냐 요거는 조금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GM이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 시장 점유율이 제가 조사해본 결과 18%였고 테슬라가 60%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3배 이상이 테슬라가 높은 건데 GM의 계획이라면 테슬라가 잡힌다는 얘기인데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된 그런 목표는 아닐까요? 저는 그게 가능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GM은 이미 연산 500만 대를 생산하고 있는 대형 생산 업체이고 또 이게 미국의 그 브랜드 이미지가 완전히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기존 모델을 전기차로 다 돌리고 뭐 테슬라 수준의 전기차 스펙이 그게 달성이 된다고 그러면은 GM의 그 차량 그 매수 시에도 상당히 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뭐 미국의 길거리를 가보면은 GM 차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 특히 이제 GM의 뭐 픽업 트럭 같은 거, 네. 그런 거는 거의 독보적인데 이런 것이 이제 전기차로 2025년 그 전에 대량 생산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그게 전부 전기차로 전환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이미 이 연산 500만 대의 그 캐파를 갖고 있는 GM이 그거를 전부 전기차로 돌린다 그러면은 역시 전기차도 500만 대 팔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충분히 자동차 부분에서만은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GM의 그 2030년까지 그 발표 이후에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전부 다 GM의 계획을 좋게 평가하면서 그 목표 주가에도 77달러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만큼 그래서 네. GM이나 포드 이거 증시 상승에 어떻게 보면 지난주 리딩을 했던 건데 그만큼 투자 은행들은 좋게 본다는 얘기겠죠. 네네. 그래서 뭐 제가 볼 땐 그래요. 뭐 테슬라 그 주주들 또 뭐 루시드 그 주주들 예, 예. 이분들은 자동차의 그 미세한 스펙을 되게 강조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기존의 휘발유 차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 자동차의 그 스펙 미세한 부분까지 따져가면서 차를 사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냥 브랜드 보고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기차도 기술의 평준화 시대가 이제 지금 거의 왔고 앞으로는 더욱더 평준화가 될 건데 그렇다 그러면은 테슬라 루시드 전기차의 스펙이나 다른 차의 그 스펙이나 뭐 거의 거기서 거기 그렇다 그러면은 기존의 그 생산 캐파와 그 판매망을 갖추고 있는 기존 대형 업체들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시드 그 자동차의 그 자동차 그 자체 그 기술 스펙은 상당히 뛰어나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것은 이미 대형 회사들은 100m 달리기 한다 그러면은 50m, 60m 앞에 뛰고 있는데 루시드는 지금 출발선상에 있거든요. 네. 그럼 이 루시드가 언제 50, 60m 앞에 뛰는 저 업체들을 따라잡겠느냐 하는 비관적인 게 상당히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루시드가 좋은 뉴스를 내놔도 주가는 안 올라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모건 스탠리에서 루시드 모터스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주식들이 올라가는데 소외당하고 심지어 중국 자동차 골드만삭스 이제 니오에 대해서도 목표가 상향하는데도 불구하고 루시드 모터스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 거의 무시하는 이렇게 리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아무튼 목요일 이게 미국장 목요일 마감 이후에 테슬라가 애뉴얼 미팅을 텍사스 오스틴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테슬라의 픽업 트럭이죠. 사이버 트럭 이 내용이 나온다고 했는데 혹시 선생님 그 뉴스 팔로우 하신 게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하, 예, 테슬라 예, 포지션이 없군요, 선생님. 네, 저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GM 포드만 조금 있습니다. 역시 누가 네. 이 주식 어때 그러면 첫 번째 하는 얘기 제가 하는 말이죠. 포지션이 있다 없다로만 얘기하거든요. 있으면 관심 있는 거고 없으면 그 주식 오르든 말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왜 오르는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루시드도 갖고 있거든요. 갖고 네. 있는데 예, 제가 사실 우리 회원분들이나 다른 여러분들에게도 루시드에 물타기 계속하지 말고 몰빵하지 말라.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불확실하고 저는 좀 비관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정리된 게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 그 다음에 긴급 예산인이죠. 그 다음에 부채 한도 증액 문제. 이게 일단 다 3개월 연장이 됐는데 혹자들은 뭐 3개월에 또 위기 온다 이러는데 그 공화당 원내대표죠. 맥커넬 의원의 발언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시간 없다 얘기하지 말고 3개월 시간 줄 테니 제발 우리 끌어들이지 말고 니들끼리 긴급 화해 조정안, 긴급 예산 조정안, 리컨실레이션인가 그걸로 알아서 해. 반대하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문제는 12월이 와도 뭐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는 게요. 네. 이게 지금 치밀한 그 정치적 계산에서 나오는 발언이거든요. 예. 지금 뭐냐면은 며칠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옐렌 재무장관 또 미국의 그 주요 테크 기업들 CEO들 불러놓고 기자회견 했잖아요. 예. 생중계 기자회견 하면서 국민들한테 되게 이제 겁을 줬죠. 네, 옐렌 재무장관도 지금 연방정부 셧다운되고 부채 한도 증액이 안 되면은 군인 여러분들 월급 못 나갑니다. 예. 군인 여러분들 연금 못 나갑니다. 뭐 소방수 이렇게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 이러다가 내년 중간선거에서 의석을 잃을 수도 있다 하는 이제 긴박감이 이제 느껴져서 얼른 이제 부채 한도 증액에 이제 임시 봉합을 해줬잖아요. 네.
근데 이 미국의 그 지금 연방 부채가 계속 이 적자 운영하고 이제 증가한다고 이것은 미국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안 좋아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공화당은 민주당 혼자서 이걸 부채 한도 네 마음대로 그냥 증액시키고 다 해라 하는 것은 지금 뭐냐면은 내년 중간 선거에서 이것을 명분 삼아갖고 공화당의 지지 세력들을 결집할 수도 있고 중도파까지도 끌어들여갖고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로 이제 세우고 있는데 지금 뭐 이제 민주당 공화당 그 하원에서 뭐 7석인가 8석 차이뿐이 안 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도나 이 민주당의 그 지지도 이런 거 전부를 볼 때 내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점할 것이라고 하는 게 이 컨센서스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으로서는 전혀 지금 뭐 걱정할 것도 없고 느긋하게 팔짱 끼고 즐기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혼자서 다 올리고 해라. 정치적 이득은 우리가 챙기마.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또 독자 강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민주당 안에서도 만친조 그 상원 의원 같은 또 한 사람이 또 있죠. 예. 이런 반대파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독자 강행할 수 없는 처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혼자 생각해 12월 초에 다시 또 벼랑 끝 대치하다가 임시로 또 몇 달간 연장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정시에는 한번 이번에 이제 해결돼 갖고 임시 봉합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도 해결될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시에 큰 악재로 떠오를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왔던 소식이 미국과 중국이 화상 정상회담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 합의를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미중 정상 이 회담, 이게 열려봐야 알겠지만, 이게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악재보다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 보좌진들이 그 화두, 그 의제, 그 전부 이렇게 조율한 이후에 정상회담 발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화웨이 CF 그 석방도 그렇고 어제 볼 때 미중 간에 이제 좀 화해 분위기가 좀 있는 상황에서 정상회담까지 있다. 이것은 이제 증시에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 정상회담 발표 이후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이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찰리 망거 같은 그 영감님은 알리바바를 대량 매수 했다고 하는 이제 공시도 나왔고 또 그 블랙락 그 이제 펀드에서는 지난번은 그 헝다그룹이 일개에 이제 몰려 있을 때 그때 들어가서 대거 매수했어요. 중국 주식들을. 그래서 최근에 며칠 보면은 알리바바라든지 그다음에 디디, 그다음 바이두, 니오 이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이 이제 강하게 지금 상승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증시의 호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 그 상장되는 중국 주식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싼 가격이잖아요. 지금 밸류에이션을 볼 때.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런 대형 우량주, 저평가되는 대형 우량주는 좀 담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제가 앞에 그 GM 포드 이야기하면서 제가 잠깐 여쭤보려고 했다가 까먹어서 다시 여쭤보는데, 사실 그날 목요일, 금요일 계속 그 GM 포드 이런 주식들이 강하게 올라갈 때 스텔란티스가 인디애나주에 2.3억 달러 투자해서 자동차 전기차 공장 더 짓겠다 이 발표도 있었습니다. 혹시 그 뉴스 보셨나요? 네. 예. 네, 그냥 헤드라인만 봤어요. 예. 자,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루시드나 전에 니콜라 이런 변방의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발언하면 좀 혼날 줄 알면서도 하는 게 떨거지
이런 뭐 전기차, 수소차 이게 아니라 전통차 생산하는 업체들의 전기차에 대한 이런 집중, 이런 확대, 전략적인 뭐라 그러죠? 이 집중, 이 부분이 전통차 플러스 전기차로 모아져서 증시에 향후 미국 증시에서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 이 부분은 혹시 있을까요? 가능성이? 뭐 주도주로 나선다. 저는 조금 좀 회의적이거든요. 결국은 뭐 GM의 포드가 이제 앞으로 뭐 전략적으로 전기차 쪽으로 급속히 이제 변환한다 할지라도 기존의 가솔린 차량을 판매했다가 이제 거둔 그 매출, 수익 이것이 결국 전기차로 바뀔 뿐이지 거기서 무슨 폭발적으로 더 매출이 늘어나고 수익이 더 늘어나고 이거는 아닐 거라는 거죠. 예, 휘발유차 500만 대 팔고 이게 없어지고 전기차 500만 대 팔고 그냥 전기차 그 자동차 이름만 바뀌는 거지 매출 수익에서는 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 전기차 부분에서는 이제 세계 각 유명 그 메이커들이 속속 계속 진출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피 터지는 이제 전쟁터가 되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땐 결국은 이게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에서는 많이 남는 장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전기차 그 테슬라의 초기 단계에서는 폭발적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했고 또 그 와중에서 전기차 이제 테슬라는 이미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로 지금 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동차 그 밸류에이션으로만 따질 수 없는 회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하여튼 그 기존에 남아있는 전기 자동차들이 피 터지게 싸움하는 그 와중에서 이것이 뭐 주도주로 나선다 이런 건 조금 제가 좀 회의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GM 내 발표 내용을 보면 그 자동차, 전기차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 소프트웨어, 아토노머스 즉 자율주행, 크루즈, 로보택시 이 부분은 상당히 집중했거든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GM이 주가 상승, 향후 성장주로 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시간 관계상 이제 시간이 별로 이제 벌써 41분이 넘었기 때문에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닝 시작이죠. 월요일부터. 네네. 자, 이제 당연히 또 은행, JP모건, 골드만삭스 이들부터 시작할 텐데 자, 어닝 시즌 이미 주가는 어닝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닝 시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선생님 조언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월가의 그 분석가들이 이제 어닝 시즌 그 직전에 이제 각 회사들의 그 평가 분석을 하잖아요. 예. 이제 그거를 이제 따라서 이제 주가가 이제 반영해서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현재 주가는 10월 다음 주부터 나올 그 어닝 이미 주가는 반영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미 이제 현재 주가가 이번 주 어닝 주가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결국 현재 증시의 그 수준 이것이 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 S&P 500 있잖아요. 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머크사의 그 먹는 코로나 알약이 게임 체인저인지 아닌지는 S&P가 4,440을 넘어가면은 이게 게임 체인저였고 못 넘어가면 아니었다. 이제 그렇게 판단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목요일 날 4,430까지 올라갔다가 미끄러져서 지금 4,390으로 이제 금요일 끝났죠. 그래서 지금 볼 때 9월 초부터 증시 하락이 지속적으로 하락의 추세선을 그려왔는데 지금 현재 4,390은 그 9월 초일의 하락 추세선 딱 상단에 걸쳐 있어요. 그 다음에 51선은 4,440이거든요. 이제 그 안에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팽팽하게 이제 불베어 이제 싸움하고 있는 중인데 만일에 다음 주에 이제 어닝이 이제 개봉되고 S&P가 4,440을 넘어 올라가면은 증시의 이제 하락 추세선은 이제 끝났고 연말
상승장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만일에 4,385 이제 금요일날 최저점이 85였거든요. 85 미만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아직도 하락 추세는 그 하락 조정장이 계속되고 있고 어쩌면 이번 워닝 시즌에 최저점을 또 다시 찍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 전체 상황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지금 걱정하잖아요. 경제 성장은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테이퍼링은 이제 실시는 목전에 와 있고 이런 이제 전체적인 이제 배경으로 볼 때 어닝 시즌에 왔다 해도 증시가 급격히 상승할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 보통 노맨슬랜드라고 그러거든요. 네. 불 땅도 아니고 베어 땅도 아닌 그 중간 지역. 여기서 아마 상당히 치열한 접전이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상승에 대한 큰 기대감은 저는 안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어닝 시즌 이미 안 좋다. 어닝이 안 좋다라고 가격이 반영돼 있다라고 하면 반대로 어닝이 좋은 기업들은 큰 폭의 상승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뭐 개별주의 문제이겠지만. 네, 근데 지금까지 어닝 시즌에 보면은 첫 주에 빅뱅크들 어닝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시가 이제 잠시 이제 상승으로 이제 반응했던 적이 있는데, 뱅크들의 전망은 저는 조금 더 좋게 보거든요. 네. 결국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은 예대 마진 폭이 커갖고, 뱅크주의는 상당히 이제 호재로 작용하는데, 지금 목전에 닫힌 테이퍼링 뭐 이런 거를 볼 때 기술주들은 좀 호재가 아닐 그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거기다가 세크의 대장이 이름 누구죠? 그 사람이 지금 금요일날 뭐라고 트위터에 날렸냐면은 자기가 조만간에 미국 증시에 대해서 각 분야마다 이 크랙다운 규제 조치? 네. 이것을 실시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헤드라인 보고 지금 상당히 섬찟하더라고요. 이게 중국의 크랙다운, 이것도 미국의 또 바통 이어받아갖고 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러잖아요. 미국 의회 차원에서 지금 빅테크들 엄청 지금 두드려 패고 있잖아요. 예. 이것을 세게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이 크랙다운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이제 불안감이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은 불안불안하다. 그게 결론이네요, 선생님.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을 곳은 그래서 결국은, 뱅크주, 오일주, 이런 전통 가치주, 그쪽이 좀 더 우리가 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벌써, 오늘은 50분 가까이 말씀을 나눴네요. 오늘도 현명. 근데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금요일이 10월달 선물옵션 만기일이에요. 예, 옵션. 이 날이 어떻게 될지 저는 진짜 좀 겁나는 이제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아닙니까? 아니, 다다음 주? 그렇죠. 아니, 돌아오는 15일 날. 그래요? 한국도 이번 주가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월간 옵션 만기일은 뭐 이렇게 변동성이 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아주 이 노맨슬랜드 이 접전 지역에서 이 선물 옵션 만기를 맞이하면은 어느 한쪽으로는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불 쪽으로 갈지 베어 쪽으로 갈지 하여튼 한쪽으로 확 쏠릴 가능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보다는 베어가 그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현명하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은근히 저와 의견이 반대되는 쪽이 은근히 많았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는 제 의견이니까 뭐 전적으로 믿지 마시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예, 답답하기는 합니다. 사실 고용지표가 금요일 밤에 안 좋게 나오면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는데 안에 내용에 대한 해석이 나오면서 좀 불안불안합니다. 하지만 사실 잘 될 수밖에 없죠. 왜? 우리들은 운이 좋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잘 버티고 견뎌내면 결국 가을은 온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